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입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어제보다 오히려 높아서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밤부터는 전국에 비도 온다고 합니다. 비양이 많진 않지만 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지 않을까요? 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도 알찬 정보 싣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시작합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들이 바로 어제 무더기로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명박 정부, MB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수사를 2013년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된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그때 오히려 이제 국정원 편에 서서 댓글 수사에 이런저런 이제 방해할 때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혐의로 지금 일련의 검사들이 구속되고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당시 2013년에 국정원에 파견됐었던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그다음에 이재영 부장검사 등이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었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끝에 어제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또 이런 가운데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변창훈 검사가 하루 전 투신해서 숨졌고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도 역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차례로 목숨을 끊은 상황인데 검찰은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참 안타까운 이제 사안이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013년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이제 파견됐었던 검사 중에 한 명, 바로 변창훈 검사죠. 이제 변창훈 검사가 어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는 이제 그런 사안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당시 이제 법률고자관으로 국정원에 파견이 돼서 당시 국정원이 재판을 받을 때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돼 있다라는 혐의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한 3시간 전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그 변호사 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열고 투신을 했었고 이제 참 이런저런 도움을 했지만 끝내 이제 사망에 이르렀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변창훈 검사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그때 당시 2014년 재판 당시에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변호사도 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2명이 이런 이제 자살을 하게 된. 지금 화면 속에는 이재영 부장검사 이제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금 영장불 발효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자 조간신문을 좀 보면 현재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좀 반발이 있다. 네. 왜냐하면 검사들이 저렇게 이제 목숨을 끊는데 현 검사들의 일부는 아니 그때 2013년에 국정원에 파견된 것이 그게 네. 검사 잘못이냐? 네. 가서 그럼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반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이 MB 사건 댓글 수사에 있었던 네네. 검찰 연루 이게 어디까지 향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인데요. 네. 이번 방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한 12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산 공항으로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지난 1992년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로
5년 만에 아. 국빈 방한을 하는 이 네, 미국 네.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보와 통상인데요. 네,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저런 이제 협상에서의 전략이 일명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았는데 마치 미치광이처럼 예,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긴장하고 그리고 주눅들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만든 다음에 본인의 얻을 것을 이제 다 얻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아베 총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할 때 북한 관련한 이야기에서 혹시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될 경우엔 또 북한의 도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전국이 또 좀 풀리는 왕국에 이렇게 얼어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어떤 입장을 밝힐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까? 저도 참 긴장되는 그런 오늘 네.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북핵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네. 또 우리에게 닥쳐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바로 우리와 미국 간의 FTA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를 두고 두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지 예. 초유의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두 가지 의제, 앞서 말한 안보 그리고 통상인데요. 네. 이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재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가 굉장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FTA 재협상도 당초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폐기해버린다. 네, 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북한 관련 이 안보 문제를 또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다가 통상 쪽에서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산업계, 재계 모두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이 트럼프 방안에 앞서서 미국이 그동안에 뭐 철강, 화학들은 다 건드렸지만은 우리의 반도체는 아직까지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공교롭게도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지금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 기업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반도체도 수출 못하고 반도체가 들어간 것들, 스마트폰, PC 다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지금 분위기가 네. 몰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아직 뭐 어떤 식이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한 다음에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참 오늘 네. 안보도 안보지만 통상 쪽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 내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폭행범이 범행 직후에 자기 발로 파출소를 찾아서 걸어 들어갔다가 체포된 다소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이제 30대 남성 피의자죠. 자신의 친구들 또 여자친구도 이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술을 마신 다음에 잠깐 사라진 겁니다. 네. 그러고서 첫 번째 성추행, 두 번째 성폭행에 이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남자가 버젓이 술을 마시다가 빠져나가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성추행은 뭐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또 한 명은 아예 또 한 여성을 끌고 가서 벽돌로 친 다음에 성폭행을 하게 된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범죄인데요. 그 다음에 행동은 더 참 기괴합니다. 이 남성이 느닷없이 그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네. 바로 직후에. 예, 직후에 그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 네. 직후에 파출소를 찾아가서 이제 붙잡히게 된 이제 그런 사연인데 오. 알고 봤더니 왜 찾아갔나 봤더니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예. 아, 신고하러 갔군요. 분실 신고하러 또 자기가 파출소로 가게 되는 네, 네. 그런 이제 형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네. 성폭행범인지 어떻게 알고 빠른 조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두 차례 예. 두 건의 성범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바로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했군요. 용의자라든가 그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려는 순간에 이 용의자, 피의자가 자기 발로 들어오게 되니까 네. 현장에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지금 현재 이 홍 씨, 이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이미 기소 의원으로 검찰에 송치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다소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잃어버린 휴대폰은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파출소로 기어 들어갔나? 이게 궁금하네요. 자기가 네. 찾아보니까 자기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제 신고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있었던 술자리, 제가 그 술자리에 여자친구도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네네. 그 여자친구가 이 남성의 스마트폰은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지금 이게 뭐 술로 모든 것에 네네. 이 핑계와 변명을 하기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아주 큰 범죄를 이 남성이 저지른 겁니다. 네,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남성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네, 예, 그렇죠.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해변하면 검은 현무암과 이 푸른빛 바다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바로 어제 제주 바다가 잿빛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이 제주시 한경면 쪽에 있는 하나의 해안가의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 인터넷 온라인에 올라왔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근이 다 회색빛으로 뒤덮여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저기 돌뿐만이 아니라 암석뿐만이 아니라 저기 주변 식물들도 다 지금 허옇게 예, 마치 나무들도 다. 눈이 온 것 예, 같기도 예. 하고요. 그렇죠. 네. 회색빛으로 다 저게 지금 번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주변 분들 또 해녀들한테 물어봐도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시멘트인가 혹은 뭐 다른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원인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원인이 좀 알려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런 현상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예. 바닷가 인근 지역은 그 바닷물 속에 탄산칼슘이 이제 고체화되면서 허옇게 되는 네네. 그런 현상인 줄 알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투입을 해서 보니까 절대 백화 현상은 아니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멘트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데 네.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인근에 어떤 공사장이 있어서 시멘트가 날라와야 되고 네. 아니면 뭐 불법 투기라면은 차들이 와서 저 인근에다가 버려야 시멘트를 되는데. 버려야 네.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변에 공사장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불법 투기한 흔적도 찾아볼 미스테리하네요. 수가 없어서요. 네. 일단 이번 주 내내 저 문제, 저 회색빛에 대한 정체를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주도 하면 청정 지역으로 아주 그렇죠.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빨리 그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는데 네. 집값이 좀 내려갈지. 네, 이 2년 6개월 만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바로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평당 얼마인데 그렇죠. 이 분양가를 계산을 할 때 뭐 땅 가격, 택지 가격, 인건비 같은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정부가 당국이 상한선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이 실시가 되면 그 이상은 못 받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을 네. 못 붙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인근 지역보다는 분양가가 쌀 테니까 야, 새 아파트가 더 싸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게 규제 효과인데요. 네. 역설도 있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저 분양가 상한제가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나 이 거주자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가 더 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으면 몰리겠죠. 로또가 되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로또 현상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극단적인 양국의 이제 역설이 있기는 한데 네. 정부는 당국은 오늘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잡겠다 이런 목적을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시행이 되는데 이 지역이 과연 어딜까가 또 하나의 관건이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 곳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명확한 기준이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뭐 소비자 물가보다 높아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를 당초에 하려는 게 강남 쪽을 좀 네. 서울 강남 쪽을 노리려고 네. 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또 강남구라든가 그러네요. 서초구는 배제될 예, 수가 예. 있어서 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올해로 3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새만금 사업,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새만금 정책 토론회 이제 2차 두 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이 새만금 사업 아마도
참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익숙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길어서 정확히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안하고 군산을 연결을 하는 거의 한 30km, 40km의 방조제를 만드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부안, 군산 거기를 맡게 되면 이제 땅이 나오겠죠. 네. 이 땅의 규모가 간척지의 규모가 거의 4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네, 네. 다 합쳐서. 근데 4만 헥타르의 크기가요. 여의도가 한 4천 헥타르 네. 이 정도니까 여의도의 10배. 140배. 여의도가 400이니까 140배 그러네.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네. 땅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이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를 건설하겠다. 네. 이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30여 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공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방금 이제 30년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한 게 이 노태우 정부 때 이 사만금에 대한 이제 비전이 나왔었고 이후에 뭐 공사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 새만금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네. 환경 문제가 또 나올 때마다 이게 또 바뀌게 됐었고 네. 당초에는 이 4만 헥타르 정도의 땅을 농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MB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큰 틀에서 또 방향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땅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네네. 사업의 이제 비전이 또 바뀌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요. 네. 새만금 사업은 일단은 2020년까지는 추진을 한다라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요. 일단 그 기한보다는 그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1단계가 이제 기존의 선도 사업을 가령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네네. 뭐 공항을 지어야 되고 항만 뭐 이런 걸 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고 그거 다음에는 2단계에서 그런 어떤 SOC가 건설이 되면 민간 자본을 이제 투입한다.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세부적으로 내부에 뭐 건물을 세운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툴로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사안인데요. 현재 지금 1단계 쪽에서 야, 머물고 갈 있는데 길이 머네요. 예,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네. 자,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바로 어제 2차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매립 방안을 공약화했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장애인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모색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토론회다, 이렇게.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뭐 국무총리냐 전북이냐 하는데 현재 국무총리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책적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주체가 나와야 그다음에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또 다시 한번 저 사업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자. 왜냐하면 농지였다가 또 뭐 동북아 경제 중심지였다가 네. 이제는 또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예 이참에 예산 확보도 하면 이참에 사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우선 그 1단계 SOC 사업부터 마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만금 사업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이에요. 예, 큰 사업인데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오늘 어떤 게 준비돼 있죠? 그럼 이제 뭐 AI와 인간의 로봇 대결 많은데요. 이제 오토바이 경주 대결이 있습니다. 인간 오토바이 챔피언과 로봇 오토바이 바이커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시죠.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사람이 아닌 모토봇이라는 이름의 로봇입니다. 무인 오토바이는 2009년 영화 터미네이터 4편에도 나오는데 당시엔 차체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로봇이 직접 일반 오토바이를 몹니다. 직선과 곡선, 가속과 감속 주행도 능합니다. 최근 모토봇이 인간 챔피언 발렌티노 로시와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3.2km 구간 기록이 117초대로 인간에 비해 32초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졌지만 2015년 처음 선보인 모토봇 1세대보다 최고 속도가 2배나 높아져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요즘엔 모토봇을 비롯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로봇 등 다양한 기계 조작 로봇이 나왔습니다. 기계 장치들을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하겠고 향후 군사용으로 일단 사용될 수 있고 또 민간용으로 사용이 돼서 인간이 하던 일들을 또 대체하는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지며 기계를 조작하는 로봇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구가인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예알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생생한 소식을 들고 네. 오셨을까요?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네. 이제 풀죠? 예. 자. 이렇게 웃음을 주네. 예. 자, 가왕, 트로트의 황제, 불세출의 가수. 와. 누굴까요? 바로 이 모든 수식어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어제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네. 야, 이 콘서트 현장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11년 묵은 가수의 한풀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일단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물론이고요. 밴드의 그 소리를 다 잡아먹는 아, 가창력. 야. 그리고 밴드 소리를 줄인 건 아니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는데도 뚫고 나오는 가창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트로트 특유의 기교까지 더해지면서 야. 나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아주 유감 없이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11년 동안 노래 연습을 엄청 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을 나훈아 씨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찌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노래 도중에 수시로 울컥한 듯 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습을 본 우리 5, 6, 70대 팬들 또한 괜찮아라고 연호를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야, 이건 정말 그 아이돌들이 뭐 할 때 괜찮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분위기가 소리를 될것 따라 같아요. 부르고 50대, 60대, 70대 분들이 하셨던 얘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 11년이라는 세월이 참 팬들도 기다리다 정말 지쳤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긴 그러네요. 시간인데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타났던 걸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그동안에 나훈아 씨의 루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맞아요. 건강 이상설부터 해서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돌면서 많은 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김효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걱정 한 방에 날렸죠. 일단 뭐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20곡이 넘는 노래를 혼자서 풀로 게스트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죠. 예.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트로트의 황제는 굳건하구나라고 네. 많이들 또 기뻐했다는 소식인데 일단은 이번에 본인의 또 신곡을 통해서 많은 또 팬들에게 본인의 심경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본인이 정말 보따리 하나 메고 지구를 한 5바퀴를 도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에서 한 1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 그 한국 방송 라디오에서 본인 노래가 나오는 걸 듣고 네. 펑펑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공연 나훈아 씨 성황리에 마쳤고요. 예. 또 대구와 부산에서도 나훈아 씨의 공연을 앞으로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훈아 씨의 옛기 사람아라는 그 노래의 그렇죠, 신곡이죠. 가사를 보여드렸는데 네네. 자전적이네요, 굉장히 내용이. 그러니까 어디 예. 갔다 왔냐, 예. 이제 왔냐, 무얼 했냐, 뭐 특히 이런 가사들. 여기 뭐 소문에는 아프다던데 네. 걱정했지 않나 옛기 이 사람아. 마지막에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아도 말 못합니다. 뭐 이런 와.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자신의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11년의 공백기가 무색하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치 있는 입담을 뽐내면서 역시 나훈아라는 찬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예. 나훈아 씨 하면 입담이 또 굉장하잖아요. 네. 팬들과의 대화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먼저 11년 동안 노래를 굶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나는 밤새도록 노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팬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요. 밀당도 하는데요. 야. 보시면 여러분은 늙었다. 내는 안 늙었지? 라고 하면서 밀당을 하는데 웃음을 빵 터뜨리기도 하면서 네. 또 여러분에게 오늘 청춘을 돌려주겠다. 어떻게? 현장에서 앨범을 사면 15%나 할인이 된다라면서 앨범 홍보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입담과 구성진 노래로 120분을 꽉 채웠습니다. 예. 야. 그 나훈아 씨 전매 특허하면 이거잖아요. 가슴 아싸
나중에 손 한번 잡아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앞니빨. 예. 앞니빨 살짝. 네, 들어가요. 우리도 근데- 워낙 그걸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거의 뭐 성대모사 수준으로 많이들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또 나훈아 씨뿐만 아니라 팬들도 그렇게 입담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콘서트 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있다면서요? 글들이 많은데요. 일단 네. 뭐 어머니를 따라간 한 딸의 후기에 따르면 나훈아 씨가 이제 나오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또 어머니 모시고 뭐 이곳저곳 디너쇼를 많이 따라다녔지만 항상 뭔가 2% 부족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역시 그 2% 부족한 것을 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에서 모두 꽉 채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은 나훈아 씨 콘서트 100만 원을 주더라도 내년에도 꼭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팬은 내년에는 요식금 팬티를 좀 입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워낙 재미있고 또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요식금 팬티를 꼭 입고 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5, 60대 이상의 팬들이니까 그렇죠. 이건 예, 유머가 그런 가능한 거죠. 유머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훈아 씨가 워낙 팬들과 같이 교감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돌 그 콘서트를 방북해 할 정도로 많은 팬들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손을 잡고 울고 웃는 그런 정말 멋진 콘서트 현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훈아 씨 70이 넘었다는 게 정말 아.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이 예. 건재한 모습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제 아내도 그 라우나 씨 얼굴을 보면서 네. 오빠 얼굴보다 훨씬 팽팽한데? 이런 그 정도로 관리를 잘 굉장히 하셨네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송 커플, 이제는 신혼여행이 초미의 관심사네요. 그렇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인데요. 결혼식도 비공개인데 막 결혼식장 위에 드론 뜨고 막 호텔방 잡아서 카메라 당겨 찍고 아하. 이랬잖아요. 예. 맞아요. 신혼여행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뇨리따 스페인으로 왔대요. 스페인어 전공이시죠? 네. 아, 예, 잘 알겠고요. 유럽 여행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택했다고 전해졌는데 네. 언제 어느 때 떠났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 보시면요. 모습만 봐도 송중기랑 어떻게 알 그렇죠. 수가 있죠? 야. 머리 스타일만 봐도 이렇게 그죠? 모자 뒤통수만 모자 봐도 네, 쓰고 마스크 쓴 모습까지. 마스크를 써도 송혜교 씨인 게 너무 티가 빛이 납니다. 나요. 예, 새어 나와요 빛이. 예. 맞아요. 목격담들이 솔솔 들려오는데요. 저렇게 머리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지만 중무장을 송중기, 했는데. 송혜교임이 멀리서도 드러났다면서 역시나 빛이 났다라는 평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송혜교 씨가 신혼여행 중에 근황을 올려서 화제가 됐죠. 그렇죠. 뭐 근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게 목격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알아서 이제 목격담을 올리는 본인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올리는데 일단은 지난 5일입니다. 송혜교 씨가 본인의 SNS에 본인들의 이제 행복한 신혼여행 중에 사진을 또 몇 장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송혜교 씨가 또 입술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굉장히 애교스러운 어떤 모습의 스페인 한 식당에서의 모습을 올리면서 또 왼손에는 또 반지, 결혼 반지가 또 와. 두드러진 그런 또 모습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네, 예, 그한 행복하기도 사람에게만 하고, 보여주는 미소인가 장난기도 봐요. 좀 느껴지고 그렇죠. 이제 난 결혼했으니까 뭐 이런 자세한 표정도 뭐 여유로운 모습 이런 네. 건데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현지에서 가이드 없이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자유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멋지네요.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산미구일 시장에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더라라는 얘기부터 뭐 다양한 목격담들이 계속해서 지금 속속히 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운전기사를 고용해도 좀 이상해요. 네. 운전기사가 또 막 뭐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그럴 수 하는 게 마음이 있겠네요. 편하겠죠. 예. 자, 아무쪼록 신혼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들 움찔움찔 하시고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네. 근데 누구나 기다렸고 누구든 기대할 수밖에 와. 없는 특별한 전쟁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2017 별들의 전쟁입니다. 한 해 동안 관객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최고의 영화는 무엇일지 바로 이번 제38회 청룡영화상에서 아하.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영화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청룡영화상입니다. 맞아요. 일단 이번에는 22편의 작품이 18개의 부문에서 또 경쟁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가 최고의 영화가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정말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이 네.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부터 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를 다룬 범죄극까지 정말 맞아요. 이 팬들 입장에서도 재미가 쏠쏠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이 작품상에 올랐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랬을 것 경쟁에 같아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가 치열했을 엄청나게 것 많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요, 가장 먼저 최우수 작품상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불안당 나쁜 불안당. 놈들의 세상입니다. 이 영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예. 범죄 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남자 그리고 그 신참에 그 사이의 의리와 배신을 그린 작품인데 이 불안당은 최우수 작품상 외에도요.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야. 총 9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서 최다 노미네이트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로는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이룬 영화죠. 택시 야, 운전사입니다. 택시 운전사.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 택시 기사,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 영화 속 이야기가 실화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 영화 속 주인공이죠. 네. 김사복 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폭이 됐고 네, 그 존재 또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상 후보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로 남한산성인데요.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네. 7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김훈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는데 네. 굉장히 영상으로 잘 구현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에서 조선의 네.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인조 14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후보 이 영화 역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인데 바로 박열입니다. 네. 박열 역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 역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인물을 굉장히 탁월한 연출력으로 잘 그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일제 정면으로 맞선 조선의 불량 청년 박열과 그의 연인 후미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재구성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상 후보는 설 연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죠. 더 킹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네.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과 또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러면서 흥행에도 대성공을 한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지금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우, 5 후보 다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작품상은 아우 머리야? 누구에게?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대종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최우수 작품상이 정해지기까지는 정말 네. 그 작품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최고 작품의 상을 주는 데까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동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는 여러 눈이 좀 단계 생겼겠네요? 보는 눈이 근데 이번엔 진짜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요 정말로 지금까지의 수상작들을 보면요 다 다릅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열린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최고 작품상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틀 뒤에 열렸던 더 서울 어워즈에서는 박열이 박열. 최우수 작품상을 탔어요. 예. 그리고 영화평론가협회에서 한 그 시상식에서는 남한산성이 탔습니다. 야. 지금 다 갈리고 그러네. 있어요. 하나씩 나눠갔네요. 또 불안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칸에 출품이 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아하. 작품이잖아요. 굉장히 다르고 네네. 작년에는 내부자들이 그야말로 어허. 영화제를 다 휩쓸었다고 할 휩쓸었죠. 정도로 네. 최고 작품상을 다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고르게 분포가 되면서 과연 이번에 어떤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될지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네. 최우수 작품상만큼이나 기대가 되는 게 또 영화상에 꽂힌 주연상인데 맞아요. 아하. 또 치열하겠네요. 특히 나무주연상이 이번에 정말로 쟁쟁한데요. 네. 후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안당에서는 설경구 씨가 올랐고요. 네. 택시 운전사 송강호 송강호. 씨가 네, 지금 네. 격돌을 펼칩니다. 또 더킹의 조인성 씨도 조인성 후보로 씨.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는 두 주연 배우 김윤석, 이병헌 아하. 씨가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 거의 뭐 집안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설경구 씨와 송강호 배우가 이번에 앞서서 두 영화에서는요. 네. 설경구 씨가 한 번 타고 그러네요. 대종상에서 네, 타고. 대종상에서는 설경구 씨가 타고 더 서울 어워즈에서는 송강호 씨가 송강호 씨가 탔단 타고. 말이에요. 야. 1대1 게임 스코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야. 이번에 또 둘 중에서 누가 타서 2승을 거머쥘지 아니면 제3자가 타서 네. 새로운 왕자에 오를지 네. 굉장히 주목받는 반전 부분이에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가위바위보 같아요. 3선 2선승. 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여우주연상 후보도 좀 살펴보죠.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은 영화 미싱의 공효진 씨인데 공효진 씨 하면 사실 공불리라고 해서 굉장히 귀여운
또 아름다운 그런 좀 어떤 로맨틱 코미디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360도 다른 정말 섬뜩한 어떤 모습의 연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깜짝 만남을 통해서 또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후보는 악녀의 김옥빈 씨입니다. 정말 여배우 액션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몸을 던진 열연을 보여준 악녀의 김옥빈 씨가 바로 두 번째 후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우 주연상 후보는 바로 여배우는 오늘도의 문소리 씨가 또 후보에 올랐는데 이번에 연출, 각본 그리고 주연까지 도맡았기 때문에 과연 또 이 영화 의미 있는 영화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보는 장산범의 염정한 씨인데 미스터리 퀸의 저력으로 120만 관객을 모았거든요. 이번에 과연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올해 여우주연상의 후보는 바로 최고령 후보죠. 57년 데뷔를 맞이하고 있는 아이캔스피크의 나문희 씨입니다. 나문희 씨 정말 이번에 좋은 연기 보여줬는데 앞서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그리고 더 서울 어워즈에서 여운주연상을 벌써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연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대장암 3기 투병을 알렸던 개그맨 유상무 씨, 최근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무 씨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보내고 있는데요. 2004년에 KBS 공채 19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유세윤 씨, 장동민 씨와 함께 옹달샘이라는 트리오를 결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4월이었죠.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지난 24일입니다. 유상무 씨가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만 남았다면서 근황을 알렸는데 이와 함께 손을 꼭 잡은 저 손의 주인공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 평생을 두고 갚을게라면서 열애 중인 사실을 공개해서요. 저 여성분이 누구인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작곡가 김현지 씨로 밝혀졌죠? 네, 맞습니다. 김현지 씨는 작곡가 유재환 씨 많이 아시죠? 그분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활동도 했었고요. 작곡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무 씨와 함께 녹아버린 사랑, 얼마나, 잘못했어요 등을 함께 작업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요. 또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항암 투병 중에 이 김현지 씨가 옆에서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상무 씨가 마음이 굳건해졌다고 하고요.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 역시 고마움 때문이었고 몸이 다 나으면 여자친구와 함께 평생을 약속하고 싶다라는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 사망 사건 재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가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본인의 조카죠 서현양이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저작권 분쟁이 한창이던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사망한 사실이 10년 뒤에 밝혀지면서 사실 김광복 씨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일단 김광복 씨 고소인 김광복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 2번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로 이상호 기자 그리고 서현양 씨 사망을 목격한 그 당시 서 씨의 동거인이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그리고 구조대원 한 5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예순 씨도 3차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이르면은 이번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 어떤 심경을 전했나요? 이제는 더 이상 서혜순 씨의 그 입에서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주 참담한 심경을 전했고요.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서혜순 씨가 했던 많은 주장들이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여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분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먼저 96년부터 2008년까지 서희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시부모가 로열티 30억 원 정도를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5, 6억 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판권 계약 당시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명의만 시아버지 명의로 했다라고 했지만 세금이 아니라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국세청 조사를 염두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 10년 동안 딸의 유학비가 없고 세금도 못 내서 힘든 지경이었다라고 호소를 했지만 고 김광석 씨와 공동 소유였던 20억짜리 건물의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타살 의혹에 대해서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차고 넘치는 정황 때문에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김광복 씨가 앞으로 바라는 심경까지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뭐 일단은 동생인 김광석 씨로부터 얻는 그 저작권에 대한 이익은 본인은 뭐 이론도 취할 어떤 생각이나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이 김광석 씨 부녀 김광석 씨가 또 서연 양의 이 의혹의 죽음만 정말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석 법이 좀 제정이 돼서 이 의혹 있는 죽음들이 부디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상 연예가 소식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코딩이란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코딩.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학교에서 이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한 게임 업체에서 코딩 경진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매일 손에서 놓지 않고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거리의 신호등, 그리고 로봇 청소기까지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데 코딩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내년부터 중등교육과정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다는 코딩. 세상을 바꾸는 컴퓨터 언어, 코딩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기업. 이곳은 1990년대 창립한 게임 회사인데요.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회사 사옥에 모인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여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왜 왔어요? 코딩 대회 참가하려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코딩에 대한 막연함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게임 업체에서 청소년 코딩 경진 대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코딩을 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재밌어져요. 작년엔 제가 은상 받았는데 이번엔 금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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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코딩 대회. 그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며 갈고 닦은 코딩 실력을 뽐내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코딩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 걸까요? 본인이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는 학생들의 과학적이고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성냥개비로 만들어진 다음 수식을 성냥개비 한 개만 이동시켜 0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컴퓨터 언어로 성냥개비를 옮겨 숫자 2를 만들면 0이 되는 수식. 다들 맞추셨나요? 단편적인 지식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운 것을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사고력이 넓어지고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코딩이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컴퓨터에 명령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게임을 실행시키는 캐릭터의 움직임과 모든 명령은 물론 로봇과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까지 모두 코딩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죠. 비트박스 해줘.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언어 코딩은 감정인식 로봇 개발은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 재활치료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거의 모든 곳에 코딩이 쓰이는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되는 부모님들. 한편 대회 현장에서는 코딩 문제를 차례대로 먼저 해결한 참가자들에게 풍선이 주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어머, 우리 아들 잘못 풀었네. 오, 민지 올랐다. 축하해. 몇 등으로? 10등으로? 아니야. 언니 인터넷 수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대회 현장 중계는 마감 30분 전까지만 공개.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그때도 최종 결과는 마지막 스코어링과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대회 마감을 앞두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니 꽃다발 만들기. 캘리그래피로 전하는 메시지 카드 만들기가 부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훨씬 더 생생하고 리얼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또 참가자 가족들이 대회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캐리커처를 그려주기도 했는데요. 시험 기다리는 동안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밌게 잘 보내다 가요. 어느덧 다가온 대회 마감 시간. 어떤 참가자들은 후련하게 기뻐하는가 하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또 다른 참가자. 정해진 알고리즘만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코딩도 좀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더 문제가 어렵고 참신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된 시상식. 총 78명의 참가자 중 대상 수상자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 대상 김현수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날 대상은 코딩 과정을 논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한 김현수 참가자에게 돌아갔는데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앞으로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장래 제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 코딩으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자라나는 꿈과 함께 우리나라의 멋진 4차 산업을 꿈꿔봅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차량 운전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명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5톤 미만의 화물 차량은 수동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해줄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형 화물차나 5톤 미만 트럭 운전자분들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불편하셨다면 지금 주목하시죠. 수동 변속기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은 이제 안녕. 와, 이거 진짜 혁명입니다. 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하려면 미치지 않고 안 돼. 버튼으로 누르는 클러치, 세미오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자, 이런 소형 화물 차량이나 트럭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가끔 일종 수동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거나 발목이 뻐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장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장치일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동 차량 클러치 제어장치 개발자 김옥수 대표. 수동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세미오토라고 해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고 기어만 바꿔주는 장치. 아니, 발 대신 손으로 누르는 클러치라고요? 수동 변속기를 이제 기어 변속하려면 발로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이 클러치 밟아서 기어 넣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건 장치예요. 세미오토를 장착하는데 허가 내는 건 없습니다. 클러치와 기아와의 수동 변속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비 허가, 뭐 카샵 정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세미오토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변속기. 이게 사람 말 대신에 온오프 스위치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세면 타입 이렇게 하면 세미오토 모드고 이거는 클러치 밟으라는 신호. 변속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부속 컴퓨터 장치와 연결돼 클러치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원리. 백문이 불여일견, 일종 수동 면허를 가진 제가 직접 세미오토 차량을 운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사진이 본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저예요 저. 소시적 저도 한인물 했습니다. 자, 면허증 인증 후 드디어 드라이버 모드로 변신. 일단 넣고.
세미오토 버튼을 켜지 않고 시동을 거니 바로 꺼지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수동의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죠. 시동이 금방 꺼지고. 세미오토 장치를 켜고 시동을 켜자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부드럽게 출발하는 수동 차량. 오, 역시. 안 꺼져요. 좋아. 고속주행도 버튼 하나면 오케이. 밟지 않고 누르는 클러치 엄청 편하더라고요. 브라보. 와, 이거 진짜 혁명입니다. 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수동 차량밖에 없던 시절, 귀향길에 차가 막혀도 너무 막혀서 힘들었다는 김옥수 대표. 기계공학대 열정을 발휘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년 반 걸렸어요. 완성시키는 데까지.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기술적인 개선을 위해서 밤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기본이었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세미오토 장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특허는 물론 표창장과 벤처기업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오는 화물 차량 한 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쪽 좌측 발로 크러치를 잘 못 밟아가지고 세미오토가 좋다 그래서 세미오토 달려왔어요. 왼쪽 발목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기사님. 화물 수송을 업으로 삼다 보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차가 막히면 계속 브라지를 밟았다 놨다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클러치를 자동으로 구동시켜줄 컴퓨터와 버튼을 연결해주면 끝! 이렇게 장착된 세미오토는 왼발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연료 절감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연료가 한 15% 정도 절감이 돼요. 세미오토 장착을 모두 마친 차량. 하지만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갑자기 그게 작동이 멈추게 되면 차가 출발 안 할 수도 있고 차가 한 번에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분명히 눌러서 손으로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기아를 넣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가시죠. 출발! 세미오토를 달았으니 시운전을 해볼 차례. 과연 기사님의 만족도는? 이거 잘 되네요. 야, 이거 웃긴다. 신나게 달리는 고속주행도 오케이! 막히는 도로도 문제없습니다. 이제 아픈 왼발 대신 손으로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 앞으로는 차가 막힌다든가 고속도로 가도 잘 될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세미오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김옥수 대표. 생활 속 불편함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편리함. 이제 수동 변속 차량도 쉽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전국 어디 나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 특별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신 것처럼 오늘은 경상북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관용 경북도시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년의 도시 하면 이제 경주인데 네. 경주가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네. 천년 전에 신라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갖고 찬란한 문화를 이제 세계적으로 문화 발전구로 나가는 겁니다. 네네. 사실 세계 경주 엑스포. 네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이번에 하게 되는데 예. 그 전에는 앙코르와트, 또 이스탄불, 네네. 동남아 수준 이스탄불과 신라의 수도 경주. 예. 경주가 옛날이 서라버리였거든요. 예. 찬란한 문화를 우리 선조들이 갔던 아날로그 시대에 갔던 문화를 디지털 시대에 다시 복원하는. 그래서 문화를 통한 세계 인류 공연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박수와 또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1,600여만 명이 참여한 엄청난 규모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주의 그 천년의 문화를 고스란히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도지사님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본가가 경주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베트남은 저희 거리도 가까울 뿐더러 수교가 25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또 FTA가 발효 중이고 네. 또 우리나라 기업이 4,600개가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지민에만 1,000개 가 있고 네. 450억 불 수출 또 수교에 500억 불 투자를 이루어지는 엄청난 경제 문화 교류국입니다. 네.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친근한 나라인데 그 현장에 문화를 갖고 서로 만나는 또 거기다 경제를 같이 동반하는 새로운 한 베트남 협력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민간 외교로서 경제한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11월 11일부터 열린다라고 방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제 네.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들떠 있죠. 네. 사실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문화로 서로 민관 외교니까 정치하고 다르니까 예, 굉장히 그렇죠. 자유스럽게 만나고 또 그 준비도 하고 또 저희 경북에서도 경주에서도 사전에 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만국기도 흔들리고 네, 완전 네. 분위기가 뜨고 현지에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중앙정부에도 그러하고 네. 그래서 이번 그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 현지는 정말 들썩들썩이고 뭐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그 들떠 있지 않을까요? 한번 네, 가보시면 네. 뭐 경량한 그런 정말 가보고 모습. 싶네요. 네, 그리고 네. 11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셨나요? 근데 경주의 문화 엑스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류를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천년 전의 신라의 문화와 또 경주 자체 갖고 있던 그런 문화도 있지만은 네. 경북은 유교 문화, 가야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역사의 현장이죠. 네. 그것은 이제 베트남도 유교 문화가 국장하면 아주 동질성 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 문화를 갖고 현장에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K-팝도 들어가고 또 뭐 김치 만들기도 들어가면서 네. 또 뭐 전자 댄스 뮤직 페스티벌도 가고 네. 하여튼 그 재미있는 지금도 그 한배 영화제 같은 것은 또 아이돌 팀들이 들어가면 뭐 난리가 나는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젊거든요. 예. 전국 6%대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30대 그 연령층이 한 국민의 반 정도 되는 네,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나라에서 특별한 지원과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네. 방금 전에 예의, 유교 문화 이것도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할매할배의 날도 제정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까지도 수출하는 계기가 아주 될 것 비슷해요.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베트남에 예. 있는 그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으로 와서 아주 잘 살고 예. 이혼을 안 해요. 이혼을. 아주 교육이 잘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의 동질성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 관계가 네. 우호설림 관계가 네. 다져지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기간이 보니까 무려 23일간 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11일부터 없네요. 시작해서 네. 몇 년 볼거리, 바쁩니다, 23일도. 예,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도지사님께서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참여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개폐합도 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그 한류에 대한 영향을 하고 킬라 이제 콘텐츠를 보면은 네. 이제 왕자가 베트남 왕자가 예. 우리나라에 와서 화산이 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고려조에 800년의 예. 세월이 흘렀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이게 혈연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는 용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용의 어떤 만남 또 그 신라의 도깨비와 화랑 그래서 프라이나 영을 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요. 제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예. 야,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 또 선비 문화를-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예, 선비 문화의 현대화 예.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상당히 박수도 받고 금방 빠져들어가는 예. 빠져가는 그런 동질성 그런 게 결국 그 나라만 다를 뿐이지 네네. 같은 거리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거세요? 특별히 이 행사. 근데 이제 예. 특별한 것은 이제 베트남과 한국 친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네. 특히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럼요. 네. 그 수출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경제는 반드시 문화가 동반돼야 됩니다. 네. 제가 투자 유치를 하도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금방 뭐 거래를 한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을 하고 문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문화를 동반한 경제 발전, 그다음에 정치.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문화 관계를 따라서 정치도 이제 이런 것이 깔려지면은 정부에서 막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효과가 크다. 이러고. 그럼 국가 대 국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까는 거죠, 이게. 그래요. 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23일간 이제 호치민에서 열다 보니까 그쪽을 가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못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도지사님은 또 25개 시군을 대표하시는 도지사시니까 경북 지역에 볼만한 거 이번 참여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 모셨으면 좋겠는데 거리도 가니까. 경북은 뭐 그대로 우리나라 제일 넓은 도시고 그런 3대 문화권이 공존하고 특히 이제 임청각 안동, 임청각 독립운동의 성지에 지금 봉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도청을 아주 그 전통으로 개화지으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지금 개청 후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태계. 그럼 경주로 가면은 이제 유네스코 등록된 양동마을, 또 거기에 불국사, 또 동해로 들어가면은 이제 해안선, 또 백두대간에 대한 그런 수목원. 아주 경북에 오면 며칠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또 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또 중국하고도 자매 도시를 면서 교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좀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7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